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35살 강력계 형사입니다. 제겐 오랫동안 숨겨왔던 사연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사연은 바로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야, 쟤 고아래. 고아가 뭔데? 엄마 아빠 없는 애가 고아잖아. 야, 우리 엄마가 쟤는 고아니까 같이 어울리면 안 된댔어. 그럼 이제 우리 놀이에 쟤 끼워주지 말자. 고아는 저리 가. 저리 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쉽게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놀림거리가 되는 어린 시절에 고아였던 저는 아이들의 타깃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든 시선은 멸시도 무시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중학생이던 시절 저희 반 반장 녀석의 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늘 친구 없는 왕따였고 반장 녀석은 평소에 저를 있는 사람 취급하지도 않던 녀석이라 갑작스런 초대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때 얼떨떨한 상태로 하교 반장네 집에를 가게 됐죠. 대저택의 넓은 정원이 보이는 거실, 값비싼 도자기 찻잔이 놓인 테이블 앞에 앉은 중년의 반장 어머니가 차를 홀짝이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너 이름이 뭐라고 했니? 김수호입니다. 그래, 수호. 너 참 안 됐구나.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다니. 우리 애한테 네 얘기를 듣고 하도 사정이 딱해서 내가 부른 거야. 여기 있는 음식 많이 먹어도 돼. 너같이 자라난 아이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을 거 아니니? 테이블 위엔 제가 평소에 구경해 본 적도 없는 색색깔 알록달록한 디저트류의 과자들과 케이크, 그리고 샌드위치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었지만 도저히 음식들에 손이 가질 않더라고요. 차마 그냥 둘 수가 없네. 이런 불쌍한 아이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니. 너 지금 여기서 일하는 가정부랑 운전수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이야. 어린아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나는 네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그때 반장네 어머님은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이야. 널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좋은 분께 입양된다면 너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저는 한 번도 제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입양을 가기엔 제 나이도 너무 많았고 이미 이 생활에 익숙해져 무언가를 크게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있는 고아원도 아니고 전혀 친하지도 않은 반장 녀석의 어머니에게서 입양이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으니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말인즉슨 반장 어머님의 지인분께서 제 나이 또래의 아들을 잃으셔서 상심이 크시니 제가 그 집으로 입양을 가 대신 아들 노릇을 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강아지를 선물이랍시고 안겨주는 것과 같은 모양새에 저는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을 느꼈어요.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동정을 받으며 살고 싶진 않아요. 어머, 참 당돌하기도 하지. 하지만 괜찮아. 곧 네 생각도 바뀌게 될 거야.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 네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잊게 될 테니까.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지거나 혹은 값싼 동정이나 받는 제 약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철저히 제 출신을 비밀에 붙인 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도끼를 품고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루고 싶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늘 피해자였고 항상 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 법과 정의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저와 같은 아이들이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내 손으로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자가 되고 싶었고 경찰이라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쪼개가며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공부해서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순경에서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계급을 올렸고 실력으로 인정받아 지금 현재는 강력계 형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강력계로 발령이 났을 때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외면받을 때도 있었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도 더러 있었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실력을 인정받아 꽤나 일 잘하는 형사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다가도 다시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제 옆을 지키고 있는 제 아내였어요. 아내와 저는 대학 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같은 강의를 듣는 사이였지만 점차 가까워졌죠.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내에게는 당연한 듯 보이는 배려와 다정함에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술김에 아내에게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많이 좋아하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나 봐요. 보통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멸시든 동정이든 자신의 감정을 섣불리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나 사실 고아야.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 보육원에서 자랐어. 그래서 뭐? 그게 무슨 문제라도 돼? 그때 아내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오히려 멍해진 건 제 쪽이었어요. 그냥 보통 이런 이야기하면 다들 불쌍하다고 하거나 안 됐다면서 위로하거든. 아니면 좀 거리를 두거나. 오빠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게 오빠라는 사람을 결정짓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남들은 다 다르게 보잖아.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달라.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란 걸.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저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란 걸 말이죠. 그날 이후부터 아내는 제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내의 응원과 믿음이 없었다면 경찰 공무원 시험도 강력계 형사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직업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이 되자 저는 아내와 함께 우리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졌어요. 가족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 채 자랐기 때문에 온전한 저만의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와 아내를 반반 닮은 예쁜 아이를 낳아 제가 자라면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뜻은 저와 조금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슬슬 아이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 아이. 신혼생활도 즐길 만큼 즐겼고 이제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 아이를 낳아도 좋을 것 같아.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혹시 아이가 낳기 싫은 거야? 오빠, 나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때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물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린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그래, 알았어. 일단 좀 더 생각해보자.
어째서인지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아내는 항상 슬쩍 말을 돌리거나 생각해보겠다는 애매한 대답만 하곤 했죠. 벌써 저도 30대 후반이 되어가고 아내도 32살로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조급함은 점점 커져만 갔는데 아내는 계속해서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경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어요. 아, 여기 편의점인데요. 어떤 애가 계산대에 있던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무전이 울렸고 저는 즉시 근처 순찰 중이던 동료와 함께 출동했습니다. 편의점 안은 다소 어수선했어요. 아르바이트생은 아직 놀란기색이었고 점주는 분노에 찬 얼굴로 계산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을 확인하자 범인은 후드티를 눌러쓴 채였어요. 범인은 조심스럽게 편의점 안을 둘러보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매대 정리를 하러 가는 순간을 노려 계산대 위에 놓인 현금을 재빨리 움켜쥐고 도망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범인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CCTV를 확대해 분석해보니 범인이 골목길로 뛰어드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저는 동료에게 신호를 보내 빠르게 차량을 몰았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골목을 샅샅이 뒤지던 중 인적이 드문 한 주택가 구석에서 헐떡이며 몸을 숨기려는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외쳤어요. 거기 멈춰. 경찰이다. 범인은 저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뛰었어요. 그러나 범인은 얼핏 보기에도 아직 어려 보였고 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온 형사였습니다. 몇 걸음 뒤쫓아가자마자 저는 곧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범인의 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범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저는 순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의 왼손 손가락이 5개가 아닌 6개였기 때문이었죠. 범인을 체포한 뒤 곧바로 서로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애띄어 보인다 했건만 아니나 다를까 범인의 나이는 고작 16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소년을 향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 김수호요. 왜 돈을 훔쳤니? 제 질문에 소년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호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한테 이득이야. 한참을 입을 다문 채 고민을 하다 겨우 입을 뗀 소년의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는 안타까운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이에요. 소년은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돈이 필요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소년의 눈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녀석아, 그럼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어야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이게 다 기록으로 남게 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런 거야? 없어요. 뭐라고? 없다고요. 뭐가 없다는 건데? 도와줄 어른 같은 거 없다고요. 할머니를 돌볼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 미래는 지금 별로 안 중요해요. 저한테는 지금 당장 할머니 병원비 약값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가 할머니를 돌봐주면 너는 누가 돌보는데? 이 녀석아,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너 스스로라도 널 돌봐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너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넌 영원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네가 어른이 된다고 해도 말이야. 나도 돌봐주는 어른 없이 나 스스로를 돌봐야 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봐서 하는 얘기야. 신문을 끝내고 나니 어쩐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 소년의 조사가 끝났어요.
다행히 소년의 범죄는 미수에 그친 데다 미성년자라 기록이 남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밤샘 근무 탓에 피곤해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혼자 터덜터덜 경찰서를 나서는 소년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 집이 어디니? 소망교에 있는 쪽 언덕이요. 소망교회? 가만히 있어보자. 이 동네 소망교회라면 여기서 걸어서 30분 넘는 거리에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 시간에 버스도 다 끊겼는데 못 타고 가려고? 걸어가려고요. 걸어간다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대로 어린 소년 혼자 새벽길을 걸어가게 할 수 없었던 저는 야근 순찰 핑계를 대며 소년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년과 함께 경찰차에 올랐어요. 차 안은 어두웠고 도심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반짝였죠. 소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있던 소년은 한참 말이 없다 대뜸 질문 하나를 던지더군요. 경찰은 언제 쉬어요? 제법 어린아이다운 질문에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가야 해.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그럼 아저씨는 힘들지 않아요? 가끔은 힘들지.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면 힘든 것도 사라지더라. 소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이내 길가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보이는 지점을 지나가게 됐어요. 아르바이트생은 피곤한 듯 하품을 하며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년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저기 저런 곳에도 강도가 들어요? 그래, 네가 있던 곳처럼. 제 대답에 소년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소년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움찔거리는 것을 본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수호야, 네가 나쁜 아이였으면 난 지금 여기 같이 있지 않았을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이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야. 소년은 제 말을 곱씹듯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다 한참 후 차가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 소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핸들을 조심스럽게 돌리며 소년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당연하지.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 길을 걸으면 돼.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호야, 세상에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야. 네가 경험한 힘든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소년은 말없이 제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소년과 제가 탄 경찰차는 한적한 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비추는 길가를 따라 차를 몰고 있던 중 갑자기 경찰 무전이 울렸어요. 차량 도난 신고 접수. 용의자는... 저는 소년을 바라보며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경찰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어? 네. 긴장한 듯 두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는 소년의 모습에 저는 무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순찰차를 움직였어요. 그렇게 소년과 저는 함께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저 수많은 소년범 중 하나일 뿐인데 이상하게 이 소년에게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부모 없이 고아로 불우하게 자란 제 어린 시절과 겹쳐 보여서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당장의 할머니 병원비와 약값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어린아이의 당돌함에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그날 밤 사건을 처리하고 소년과 야간 순찰까지 돌며 저는 꼬박 하루를 샜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들어오니 아내는 부엌에서 국을 뜨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아내는 집에 도착한 제 얼굴을 보며 많이 피곤해 보인다며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그 미소에 간밤에 제가 체포한 소년이 떠올라 또다시 마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 그냥 좀 복잡한 사건이었어. 아내는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국을 한 숟갈 뜨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편의점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 나이가 고작 16밖에 안 됐더라고. 저런. 그렇게 어린애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대?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해서 그랬대. 알고 보니까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는 결손가정 아이더라고. 왠지 어릴 적 나보는 것 같아서 괜히 짠하고 마음이 좀 힘드네. 그러네. 오빠가 유독 마음이 많이 쓰였겠네.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많이 먹고 어서 기운내. 아내의 귀여운 응원에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풀리며 문득 그 소년의 손가락이 6개였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 이 신기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줬어요. 아, 맞다. 그런데 말이야. 진짜 신기한 게 그 소년 손가락이 6개였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수갑을 채우려고 보는데 왼손 손가락이 6개더라고. 나는 순간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잖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6개가 맞더라. 살면서 손가락이 6개인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그 순간 허공에서 멈춘 아내의 손에서 숟가락이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식탁 위로 퍼졌습니다. 6개?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며 눈가에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왜 그래 여보? 어디 아파? 체한 거야? 오빠. 그래. 나 여기 있어. 많이 아파? 어디가 아픈 건데? 오빠, 나 어떡해? 지금 당장 구급차 부를까? 그게 아니고 오빠가 말한 그의 말이야. 아내는 끝내 말을 다 잊지 못한 채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곤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들썩이는 아내의 어깨를 보며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아이가 단순한 소년범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아내가 이 아이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남들에게 제 사연을 비밀로 했듯이 아내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 과거를 아내에게 털어놓았지만 아내는 저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끙끙 앓고 있었더라고요. 아내에게는 아주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16살이었을 때 첫사랑을 만났다고 했어요. 을의 청소년기에 달뜬 첫사랑이 그렇듯 아내의 사랑은 열렬했고 어린아이였지만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그 첫사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 사실을 그 남자에게 알렸을 때 그때 그 상황이 아내는 눈을 감으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질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오빠, 나 할 말 있어. 뭔데? 그렇게 진지한 얼굴을 하고. 나 임신했어. 아내의 말에 남자는 황급히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내는 그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두려움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서워.
오빠가 곁에 있어줘. 나 혼자 사고 친 것도 아니잖아. 오빠가 아이 아빠잖아. 아주 미안해. 나 못해. 이런 건 내 인생에 있을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한 남자는 그대로 등을 돌려 달려가 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아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버렸고, 그날 이후 아내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사실을 장모님에게도 털어놓았다고 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나 임신했어. 순간 부엌에 무서울 정도의 정적이 흘렀고, 장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고 해요. 뭐? 뭐라고 했니? 엄마, 나 임신했어. 아내의 말을 들은 장모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시다가 이내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 말도 안 돼. 네가 아직 몇 살인데 도대체 누구 애야? 그 남자는 뭐래? 그 사람 떠났어. 혼자 남았어. 그럼 더더욱 안 돼. 당장 병원에 가자. 네가 지금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니? 엄마, 나 혼자서라도 키울 수 있어. 제발 나 좀 도와줘. 무슨 헛소리야. 네가 어떻게 애를 키워? 학교도 다녀야 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됐잖아.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엄마, 제발. 나한테 이 아이는... 아내의 간절한 말에도 장모님의 태도는 단호했다고 해요. 안 돼. 너 이 아이를 낳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넌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형편에 이 아이까지 키울 수 없어. 너 하나도 겨우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까지 어떻게 키워? 엄마, 제발. 안 돼. 이런 환경에서 아이 낳아 기르면 그 아이가 행복해할 것 같니? 절대 아니야. 네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한다면 낳지 마. 장모님의 말에 아내는 결국 아이를 포기하기로 했고 그렇게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수술 당일이 되니 도저히 아이를 지울 수 없었다고 해요. 비록 자신의 실수로 생겨난 아이지만 빛을 보고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함부로 빼앗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을 뛰쳐나온 아내는 결국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내의 집안 형편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에 직접 아이를 기를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대학도 가고 그곳에서 저를 만나 아이를 떠나보낸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와 관련한 기억마저 지울 순 없었다고 해요.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철렁했고 예쁜 아이 옷만 봐도 입양 보낸 아이가 생각나 매번 눈물을 쏟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아기를 낳자고 했을 때도 정말로 아기를 갖게 되면 그때 떠나보낸 아이 생각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말했어요. 그때 아이를 배 아파 낳아서 직접 품에 안았을 때 그 느낌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작은 손바라며 오물오물거리는 입술하며 내 품에서 색색 숨을 내쉬는 모습, 그리고 따뜻한 온기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시 아기를 갖게 되면 그때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았어. 자꾸 그 애한테 죄책감이 들어서 새로운 아기한테도 사랑을 줄 자신이 없더라고. 오빠가 외롭게 자라서 온전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 너무 미안해. 그제야 저는 지금까지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아내가 회피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기가 싫거나 준비가 안 된 상황 때문만은 아닐 거라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런 이유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많이 놀랐어요.
아이를 입양 보내던 날 아내는 한참 동안 신생아실의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고 해요. 병원의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갓 태어난 작은 아이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아이가 온몸을 작게 오므리고 작은 입을 벌려 가늘게 울고 있는 모습까지 잊을새라 눈에 새겨담고 싶었다더라고요. 이름을 지어주고 가실래요? 사회복지사의 말에 아내는 가만히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고 해요. 이름.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조차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말이죠. 아니요. 아내의 대답에 복지사는 안타까운 눈길을 보내며 좋은 가정으로 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아내를 안심시켰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도 아내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대요. 정말 그럴까? 정말 좋은 가정에서 이 아이를 사랑해줄까? 혹여나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내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생각했대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아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없다고. 이제 아이는 그녀의 품속이 아니라 병원의 한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자 아이 없이 혼자가 된 자신이 그리고 엄마 품이 아닌 차가운 세상으로 내몰린 아이가 너무 사무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안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안겨준 그 순간 아이는 아내의 품에 들어오자마자 울음을 멈추었다고 해요. 아내의 체온을 느낀 것이었을까요? 조그만 손가락이 아내의 손가락을 꼭 쥐었고 그 순간 아내는 숨이 막힐 것 같았대요. 이 아이를 너무 지키고 싶어서 품에 안고 다시는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눈물 젖은 아내의 목소리에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아내의 손가락을 꼭 붙잡았다고 해요. 아마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저 따뜻한 체온에 반응한 것뿐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내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해야 해. 그래야 해. 아이를 조심스럽게 간호사에게 다시 넘길 때 작은 손가락이 아내의 손을 놓는 순간 아내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아이를 안고 그대로 병원을 벗어나 숨고 싶었지만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성애쯤은 꾹꾹 눌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다고 하더군요. 이 아이는 이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며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며 아내는 등을 돌렸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아내는 자신의 아이를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관에선 분명 아이가 부잣집으로 좋은 곳으로 입양 갔다고 했어. 나도 그 말을 듣고 그래, 나 같은 미혼모 밑에서 불행하게 크는 것보단 유복하고 온전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크는 게 더 좋을 테니까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어. 그때 아기 왼손 손가락이 6개였거든. 뭐? 손가락이 6개였다고? 응.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 더더욱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어. 손가락이 6개라면 맞아. 오빠가 잡은 그 소년처럼 왼손 손가락이 6개였어. 오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빠가 말한 그 아이 어쩌면 그때 보낸 내 아이일 수도 있어. 그때 내가 보낸 그 아이, 내 아이 말이야. 아내의 말을 들은 저는 깊은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 당시 아내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홀로 싸워야 했던 현실. 제가 알지 못했던 아내의 또 다른 삶이 눈앞에 펼쳐진 듯 했거든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아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아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왜 이제야 말한 거야? 미안해. 하지만 난 오빠가 날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어. 오빠가 내 과거 알면 나를 떠날까봐 겁이 났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난 널 떠날 생각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 나도 함께 할게. 그날 제가 고아라는 과거를 말했을 때 아내가 저를 보듬어줬듯이 저도 세차게 우는 아내를 품에 안고 보듬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경찰서로 달려가 소년의 출생지를 조사했어요. 그 결과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병원과 일치했고 입양된 기록 등 추가적인 정보도 일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해주었어요. 직접 그 아이를 보고 싶어. 정말 괜찮겠어? 너무 힘들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내가 직접 더 알아보면 되니까. 아니야. 내 아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아이가 정말 그때 내가 떠나보낸 아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봐야 해. 그렇게 저는 소년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한 아내와 함께 동승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 한쪽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소년을 기다리는 동안 아내는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매우 초조해했어요.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리고 그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아내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끝까지 얼어붙은 듯 했어요. 그리고 한참 소년을 바라보면서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신한 듯, 아니,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소년은 그런 아내를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누구세요? 아내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누르려는 듯 깊이 숨을 들이마시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겨우 열었어요. 나는 네 엄마야? 순간 소년의 눈이 커졌고 손이 움찔하며 본능적으로 자신의 왼손을 가슴께로 가져갔어요. 그러자 6개의 손가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엄마? 소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엄마는 날 버렸어요. 아내는 단숨에 소년 앞까지 다가가 손을 잡고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난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야 널 찾았어. 이렇게 말하며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소년은 경직된 채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얼굴에는 혼란, 경계, 그리고 희미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정말 제 엄마가 맞나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묻자 아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래, 난 네 엄마야. 네가 태어났을 때 작은 손을 꼭 잡았었어. 네 손에는 6개의 손가락이 있었지. 나는 그걸 잊은 적이 없어. 그럼 왜 절 버린 거예요? 제가 손가락이 6개라서 버린 거예요?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그땐 나도 너무 어렸었고 너를 행복한 환경에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네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준 거야. 소년의 눈이 흔들렸고 그 순간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만의 시간이 되어야 했어요. 16년 동안 헤어졌던 모자가 다시 서로를 찾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소년이 아내와 처음 대화를 나눈 뒤 저희 부부는 소년을 경찰서 근처의 작은 분식집으로 데려갔어요. 분식집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창밖은 어둡고 바람이 불어 쌀쌀했지만 가게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떡볶이 냄새가 풍겼어요. 소년은 낯선 공간에서 어색한 듯 앉아 주변을 두리번 둘러보았습니다. 뭐 먹고 싶어?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배고프지 않니? 그냥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소년의 말에 속이 아려오더라고요. 아내도 저와 같았는지 살짝 어두워진 표정이었지만 이내 아이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용히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여긴 네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야. 우리 배불리 먹고 가자. 네가 좋아하는 거 시켜도 돼. 결국 소녀는 떡볶이를 조심스럽게 집어 한 입 먹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씹더니 이내 놀란 눈빛을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그런 아이에게 어묵 국물을 떠서 건넸어요. 국물도 마셔봐. 속이 따뜻해질 거야. 소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한숨을 쉬더니 긴장이 풀리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직업이 형사라 눈썰미가 좋은 저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동안 얼마나 굶주려 있었을까.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따뜻한 밥을, 따뜻한 시선을, 따뜻한 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죠. 수호야, 네가 지금 많이 힘든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어. 저한테 도움 줄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 한마디에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년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있어. 소년은 그 말을 곱씹으며 국물 한 숟가락을 더 떠먹었어요. 아내는 소년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신과 너무 닮은 모습에 바로 그때 떠나보낸 자식임을 확신했다고 해요. 나머지 조사를 더 해봤을 때 아내의 예상대로 소년은 그때 떠나보낸 아내의 자식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소년이 자신의 친자식임이 확실해지자 저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오빠, 수호 양부모님에 대해서 알아봐 줄 수 있어? 양부모? 분명 그때 입양 담당했던 기관에선 수호가 부잣집에 안정적인 가정으로 입양을 갔다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 수호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결손가정이라며. 맞아.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지. 도대체 애가 왜 그런 형편에서 살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나 너무 억울해. 이렇게 힘들게 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키우는 건데 괜히 나 때문에 애가 오랜 시간 고생만 하고. 자책하지 마. 그때 넌 네가 수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줬던 거고 지금 수호가 어렵게 살고 있는 건 절대 네 탓이 아니야. 고마워. 그래도 수호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단 오빠가 알아봐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뭔가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보라고 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아내의 부탁대로 전 아이의 가정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기관에서 들었던 대로 아이는 분명
나름 유복한 집으로 입양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양아버지의 사업이 망했던 기록을 보며 대략 이때를 기점으로 아이의 가정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조사한 기록들을 가지고 아이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과거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이의 하나밖에 없는 할머니였기 때문이죠. 경찰서에서 제공된 주소를 들고 낡은 주택가로 향하자 작은 골목길이 나왔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허름한 단독주택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문 앞에는 낡고 닳아 해진 신발이 놓여 있었고 안에서는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문이 천천히 열리며 몸이 야이고 주름이 깊이 팬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4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입니다. 수호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 싶어서 왔습니다. 애가 또 사고를 쳤나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수호 친모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수호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알고 싶어 해서요. 제 말에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작은 거실에 놓인 낡은 소파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마른 손으로 찻잔을 정리하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원래 좋은 가정에 입양 갔다고 들었지. 하지만 그 집이 망했어. 양부가 사업을 크게 벌이다 실패했고 빚쟁이들이 몰려들었지. 결국 양어머니는 애를 버리고 도망쳤고 양부는 술에 취해 걸핏하면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애한테 화풀이하고 그러다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아이를 맡으셨군요. 그래. 나 원래 그 집 식모였다오. 그 애는 내 손주도 아닌데 그렇게 혼자 버려진 걸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다짐을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제 아내가 그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제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 애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삶과 아내의 지난 날이 머릿속에서 교차하더군요. 아내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차가운 물컵을 쥐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된 채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아내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내는 제 말을 들으며 중간중간 목 놓아 울기도 했다가 주먹으로 가슴을 치기도 하며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제 말이 끝난 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한동안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수호를 데려오자. 순간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저를 믿기 어렵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뭐? 우리가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자. 수호는 지금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우리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아내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듯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난 너무 늦었어.
그 아이한테 엄마라고 할 자격도 없어. 날 원망할지도 몰라. 네가 수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잖아. 네가 원해서 버린 게 아니었잖아.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수호에게는 큰 의미가 될 거야. 정말 내가 그 아이에게 가도 될까? 당연하지. 수호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았든 넌 수호의 엄마야. 그리고 난 수호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어.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용히 아내를 끌어안자 아내의 눈물과 떨림이 제 어깨 위로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될 것이고 수호에게 따뜻한 집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걸. 이후 저와 아내는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소년을 마주보았고 그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감돌더군요. 경찰 공무원 면접을 볼 때도 이 정도로 떨렸던 것 같지는 않았는데 저는 긴장한 탓에 땀으로 흥건해진 두 손을 바지에 슥슥 닦은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호야, 우리랑 같이 살지 않을래? 아이는 놀란 듯이 저를 바라보다 이내 천천히 아내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호야, 난 네가 어떤 감정을 가질지 이해해. 나를 원망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널 다시 찾게 돼서 너무 다행이야. 울먹이며 말하는 아내의 말에 아이는 파르르 떨리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의 진심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수호야, 나도 사실 가족이 없었어. 보육원에서 자랐거든. 그래서 가족이 없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건지 알아. 하지만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랑 같이 살면 돼. 가족이 되어보자. 정말 저를 받아주실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아이의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순간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 이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등을 감싸 안았어요. 그 순간 아이는 작게 흐느끼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죠. 아이가 우리 집으로 온 첫날, 아이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경계와 설렘이 동시에 맺혀 있더군요. 아내는 부드러운 미소로 아이를 맞이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호야, 이곳이 이제 네 집이야.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낯선 환경이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는지 배시시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는 아이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여긴 네가 마음껏 웃고 쉬고 꿈꿀 수 있는 곳이야. 아이는 저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에 말해주길 그날 밤 아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함께 의논한 끝에 아이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양로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주신 고마운 분인데 난방도 안 되는 한 칸짜리 방에서 힘겹게 사시는 모습을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겠더라고요. 수술비가 없어 계속 미루셨던 수술도 시켜드렸습니다. 아유, 저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쩜 좋아.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까지 저희 소 키워주신 거 생각하면 더 잘해드려도 모자란걸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잘 키우지도 못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할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수호랑 자주 뵈러 올게요. 그리고 여기 양로원이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시고요. 아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이는 점점 우리 곁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경찰 행사가 있던 날 제가 경찰 제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자 아이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아저씨, 아니, 아빠, 경찰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나도 어릴 때는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 그래서 나 같은 아이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 아이는 빛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도 크면 경찰이 되고 싶어요. 이 모습을 본 아내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럼 멋진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아빠가 도와줄게. 그날 밤 세 식구는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벼랑간 아이가 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한테 가족이 되어주셔서. 내가 더 고맙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내 꿈이 엄마와 나를 반반씩 닮은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였거든. 이렇게 엄마의 예쁜 얼굴과 내 뚝심을 닮은 든든한 아들이 생기니 너무 행복하단다. 다 네 덕분이야. 수호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그리고 엄마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저는 아내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내가 만든 울타리 속에서 든든한 내 가족, 내 편인 사람들. 그저 보고만 있어도 행복이 흘러넘쳐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